자, 칸트 6번째 강의고요. 앞으로는 이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요건데, 그 역사 철학에 있는 부분인데, 아주 짤막한 논문이지만, 이게 이제, 칸트가 생각하는 계몽, 근대성, 이런 거 관련돼서, 나중에 미셸 푸코하고 하버마스하고 굉장히 논쟁이 됐죠. 소위 미셸 푸코의 이 철학적, 이 근대성의 혈학적 담론이라는 것과, 여기, 요 책은 이제 제가, 으로 가지고 있는 4번째인데 거기 보면 그 제목이 게스클레 루미에르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조그만 논문이 있어요. 요거하고 나중에 이제 비판이란 무엇인가, 요거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비판이란 무엇인가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계몽이란 무엇인가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두 논문에서 칸트가 생각하는 계몽에 대해서 미셸 푸코는 이제 이른바 포스트 모던적인 해석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 하버마스는 소위 칸트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의미를 더 성숙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포스트 모던의 논쟁, 하버마스와 푸코의 논쟁이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됐고, 지금까지도 그 논쟁은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이 하버마스적인 입장과 그런 비하버마스적인 입장 혹은 비칸트적인 입장으로 나눠져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저 논쟁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논쟁의 핵심되는 텍스트가 바로 이거예요.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보고 나중에 하버마스와 이 푸코의 입장을 좀 비교하는 걸로 그렇게 강의를 몇 번 끌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칸트의 텍스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에서 처음으로 이제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몽이란 우리가 마땅히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년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아주 유명한 데피니션, 개념정입니다. 또 계속해서 칸트는 뭐라고 하냐면, 미성년 상태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미성숙, 미성년, 미성숙 같은 말을 써요. 미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지성을 스스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 이 미성년 상태의 책임을 마땅히 스스로 져야 하는 것은 이 미성년의 원인이 지성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도 지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의 결핍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감히 알려라고 하라. 너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이것이 계몽의 표현이다. 지금 읽은 요 문단이 사실은 하버마스나 푸코 아니면 다른 여러 계몽에 대한 혹은 근대성에 대한 논쟁을 한 사람들이 다 이 문장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인, 논점이 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식의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미성숙을 주장하는 게 지식뿐만이 아니고 그냥 많이 알면 되는 거냐? 그러면 성숙해지는 거냐? 요 문제제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용기를 갖고 실천하라는 말은 이게 어떻게 해석돼야 될 거냐?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계몽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해요. 15페이지 보면, 이 책의 15페이지 보면, 이런 계몽을 위해서는 자유 이외에 어떤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자유 얘기가 나온다면 뭐라고 또 나오냐면, 그것은 자유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해가 없는 자유, 즉 모든 국면에서 그의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성의 공적 사용, 이성의 사적 사용, 이건 뭐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5페이지 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사방에서 따지지 말라는 소리가 들린다. 장교는 따지지 말고 그저 훈련하라고 말하고, 세모는 따지지 말고 그저 세금을 납부하라고만 하며, 성직자는 따지지 말고 그저 믿기만 하라고 외친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의 군주 프리디 대왕만이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관해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따져보라. 그러나 복종하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프리디 대왕이 이제 계몽군주라고 유명했던 사람인데, 계몽군주를 얘기하면서 또 이제 칸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제한이 계몽의 장애가 되는 것인가? 어떤 것이 계몽을 방해하지 않고 촉진시키는 것인가? 이 무렵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자 한다. 이성의 공적 사용은 언제나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이성의 공적 사용만이 인류에게 계몽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성의 사적 사용은 종종 매우 좁게 대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성의 공적 사용,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공적 사용이고, 그것이 인간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자유롭게 되려면 이성의 공적 사용이 방해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논리 구조에서 이성의 공적 사용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겁니다. 16페이지에서 칸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를 들죠. 어떤 한 사람의 학자로서 독자 대중 앞에서 이성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게 공적 사용이래요.
반면에 이성의 사적인 사용은 그에게 맡겨진 어떤 시민적 지위나 공직에서 이성을 사용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공무원이 자기 정보 가지고 땅 사고 투기하면 이거 이성의 사적 사용이죠. 근데 또 뭐 예를 들면 여기 보면 17페이지에 보면 임명된 교사가 신도들 앞에서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는 것은 단지 이성의 사적 사용인 것이다. 교사가 신도들 앞에서, 그러니까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학생들 앞에서 내 책 교재를 쓸게, 이거 이 책 사, 내가 쓴 책 교재를 쓸 테니까 이 책 사. 근데 물론 그 교재가 뭐 내용도 풍부하고 잘 쓴 책이라면 뭐 학생들한테 사라고 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수업을 들으려면 내 책을 반드시 사야 된다고 하는 건 이성의 사적 사용이죠. 잘못된 거죠. 그런데 여기 이성의 공적 사용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학자로서 저술에 대해서 대중 앞에 전 세계에 널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경우, 즉 성직자가 그의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는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며 그 자신의 인격으로 말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를 향유한다. 그러니까 이성의 사적 자유, 공적 자유라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학문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20페이지, 내가 계몽, 즉 사람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미성년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일에 중점을, 특히 종교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러 말한 이유는 지배자들이 예술이나 학문에 관해서는 국민을 감독하려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종교상의 미성년은 가장 해로울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적 계몽을 장려하는 국가 지도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의 입법에 관해서까지 국민이 자신의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여 현행 법률의 개선에 관한 의견이나 심지어 기존의 법률에 관한 공명정대한 비판까지도 널리 발표하도록 허락해도 어떠한 위험이 없다는 것을 통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맨 밑에 21페이지에 보면 곧 자유사상의 경향과 소명을 개발하게 되면 이것은 점차 국민의 성격에 반작용하게 되고 마침내는 이 반작용이 통치 원리까지 미치게 되어 정부는 이제야 기계 이상인 인간을 그의 품 위에 어울리게 대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종교적 미몽에서 벗어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입법을 할 때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토론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얘기하는 이성의 공적 사용, 사적 사용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 개인적인 내면의 문제가 아니고 내면에서 뭐 지적으로 내가 이렇게 성숙해지는 것도 있어요.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학부들의 논쟁이라는 책이 결국은 칸트가 썼던 이성의 공적 사용을 보여주는 가장 나는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이 뭐예요? 결국은 당대의 학교 당시에 그 칸트가 머물고 있던 대학에서 이제 무슨 뭐 철학부 없애겠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 국가 권력의 어떤 침해가 들어오니까 학문의 자유를 이제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책을 쓴 건데, 뭐 여기 지금 보면 학부들의 관계에 관하여 그래가지고 신학부와 철학부의 논쟁 이러면서 뭐 소위 학부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유지하고 대학을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성의 공적 사용에 관련된 얘기를 보면 29페이지, 지금 입한번으로 29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자 공동체를 위해 단연코 대학에는 자신의 교설들과 관련하여 명령을 내리지 않지만 모든 것을 판정하도록 정부의 명령으로부터 독립하여, 그렇죠. 정부가 대학에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학문적 관심, 즉 이성이 공적으로 말할 권리를 지녀야만 하는 진리에 관계하는 자유를 가지는 또 하나의 학부가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의 학부가 없으면 진리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이성은 자신의 본성상 자유롭고 어떤 무엇을 참으로 간주하는 단지 하나의 자유로 명령을 수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의 그러한 학부가 이 위대한 특권에도 불구하고 하위 학부로 일컬어지는 관한 이유는 인간의 자연 속에서 마주칠 수 있다. 즉 명령할 수 있는 자는 설령 그가 타자의 한 겸손한 하인일지라도 자유롭지만 아무에게도 명령할 권한이 없는 한 타자보다 스스로 더 고상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뭐 말이 어려운데 무슨 여기 보면 정부 자체에 관심을 끄는 학부만이 상위 학부고, 학문적 관심만을 돌볼 수밖에 없는 학부는 하위 학부로 일컬어졌는데 뭐가 상위고 뭐가 하위라는 거예요. 철학부 학생들이 안 오고 뭐 그러니까 없애라. 뭐 의학 같은 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거 많이 해라. 요즘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대학이 뭐 정치 철학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거 없애라, 정치학과 없애라.
뭐 공대나 경영대 더 많이 만들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성의 공적 사용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정보가 개혁해서는 안 되고 학문의 양심 스스로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의 자유를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에 대해서 뭐 종교 얘기 나오고 제가 보기에는 이 학문과 관련돼서 공론이 만들어지는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이성의 공적 사용이 아닌가. 뭐 그런 정도로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